자, 남성용 보정 속옷 이너핏입니다. 우리 세 가지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원 형이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게 이너핏이에요. 네. 여성분들도 보정 속옷을 입는 맞아요. 것처럼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보정 속옷을 입는데 군살. 사실 남자분들도 배가 많이 나오거나 옆구리살이 있으면 여름에 티셔츠 입기도 불편해져요. 그렇지. 딱 봤을 때 얇은 티셔츠를 바람만 불어도 어우 배 나왔네 바로 보여. 그러면 이런 보정 속옷을 하나 입으시는 게 좋고 괜찮죠? 이거 네. 배뿐만이 아니라 여유증 있으신 분들도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가슴 보정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꽉 끼는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내실 수가 있다. 처음 입을 때는 입을 때 좀 빡빡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입고 있으니까 오히려 잡아주는 느낌. 느낌. 예, 자세까지 약간 좀 바르게 되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세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숄더 핏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트 핏이 있습니다. 숄더 핏은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좁은 어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을 드리고 스웨트 핏은 여름철에 아무래도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땀이 많이 흐르면 냄새 날 수 있잖아. 땀 냄새. 이거 사람이가 나지. 이거 터지면 이제 장난 아니거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흡수율이 뛰어난 원사를 쓰고 방수 필름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특별 기획전이 진행 중이니까 신경 쓰이셨던 분들 여름철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보정 속옷 이너핏에서 요 세 가지 상품 세트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수빈이가 책을 읽을 텐데요. 오늘 책은 사람이 싫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책을 알아서 사실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만 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작년 10월 교보문고 정치 사회 분야 10월 종합 1위를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현재 4쇄까지 발간됐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들은 감상을 적은 책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조직과 구성에 좀 시간을 많이 쓴 티나지 않게 잘 엮은 책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고요. 또 저자인 제가 직접 자랑 한마디 하자면 생각보다 실제 사례들 그리고 또 정말 몸으로 겪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아는 사람 책이라고 해서 읽어주자, 한번 들어보자 라기보다는 한번 좀 모르는 사람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고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스타TV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거는 이 책의 제목 그리고 내용 또한 이런 내용의 책을 만드는 과정과 계기가 전부 다 이스타TV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책남들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그 이야기가 사람이 싫다 제목이 됐고 또 여러 가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 어떤 책보다도 랩추정윤, 이스타TV, 이주원, 박종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도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싫다. 오늘 이렇게 수빈이가 읽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저도 좀 즐겁고 기쁘고 또 설레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목소리 좋은 또 캐스터가 있는 거니까 아마도 훨씬 더 잘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좀 논문 때문에 제가 바빠서 도저히 안 됩니다만 조금 좀 여유가 생기면 저자인 제가 직접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직접 읽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빈이 읽는 사람이 싫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저희 주주님이죠. 손소 변호사님이 쓰신 사람이 싫답니다. 손소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더 알 수 있고 손소 변호사님의 실제 경험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서 이 책을 이번에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챕터는 두 번째 파트고요. 중경삼림이라는 파트입니다. 이런 사람 꼭 변호사 되라.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모습만 다룬 것 같다. 변호사는 좋은 직업이다. 예전 같은 호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부와 명예와 보람을 어느 정도 골고루 얻을 수 있다. 이런 직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확장성은 매력적이다. 이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각 분야의 변호사가 진출해 있다. 미국 등 외국은 훨씬 더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다. 그래서 그런가?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 여전히 적지 않다. 가끔 연락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자세는 좋다.
남일 같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답해준다. 하지만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진 않는다. 일부러라도 더 냉정하게 답한다. 기분 상한 사람도 있을 거다. 일단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길게 보면 도움될 조언이었다고 믿는다. 사실 학생보다는 부모들이 더 많이 물어본다. 요새 변호사 어때? 예전만 못하지? 변호사 힘들다는데 자넨 좀 어때? 우리 애 변호사면 어떨까? 이번에 대학 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로스쿨 간다는데 뭘 도와줘야 할까? 비슷한 질문을 참 자주 받는다. 최근 들어 문과생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직장이 줄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요즘 유행이나 입시 대책은 잘 모른다.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변호사가 어울리는지, 변호사 일 잘하려면 어떤 점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변호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고등학생, 대학생 조카와 카페에서 몸 뒤로 눕히고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진로 상담하는 기분으로 생각해봤다. 다만 이번에도 조금 냉정할 예정이다. 체력도 실력. 변호사 일은 생각보다 고되다.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장면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판타지다. 미드, 베터콜 사울 정도는 돼야 실제 변호사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브레이킹 배드에 살짝 나오던 타락한 변호사 사울 굿맨이 워낙 흥미로운 인물이라 아예 스피노프로 제작되었다. 두 작품 모두 변호사의 고단함을 그리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선정한 21세기 TV쇼 탑 100에 포함된 수작이니 시청하길 권한다. 변호사는 멋있게 차려입고 깔끔한 사람 만나 폼나는 일만 할 수 없다. 낮에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남들 퇴근해서 쉬는 늦은 저녁에야 겨우 사무실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때부터 서류 뭉치 펴놓고 진짜 일을 시작한다. 자작 넘기는 건 우습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버틸 수 없다. 피곤하면 집중력이 저하된다. 집중하지 못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부정확한 검토와 대응은 패소로 직결된다. 패소는 신규 사건 수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몸부림쳐봐야 소용없다. 사람 몸은 하나,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이다.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체력은 정말 중요하다. 체력도 능력이다. 경쟁의 기본 조건이다. 버틸 자신 있으면 변호사를 꿈꿔라. 체력 좋으면 변호사 해라. 아, 진짜 별걸 다 따지고 드네. 변호사는 까칠해야 한다. 사람에게 예의 없이 까다롭게 굴라는 게 아니다. 사건을 대할 때 까다롭고 꼼꼼해야 한다는 말이다. 매사 의심해야 한다. 편하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가정과 상상을 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과 변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허황한 망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 쓰면 안 된다. 의뢰인에 대한 배임이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두뇌를 알뜰하게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별걸 다 따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항상 넘치게 준비해야 한다. 가끔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도 있다. 닭 잡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잡고 보니 소였던 경우도 더러 있다. 생각을 귀찮아하면 안 된다. 게으른 천재는 필요 없다. 두뇌가 부지런하다면 변호사 해라. 역시 변호사라 그런지 말 잘하네. 이런 말을 가끔 듣는다. 그냥 하는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일 수도 반대로 비아냥일 수도 있다. 가끔 진지하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는 달변이 아니어도 괜찮다. 변호사는 다 말 잘하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니다. 어눌한 변호사가 훨씬 더 많다. 변호사에게 언변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물론 말을 잘해서 나쁠 일은 없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는 글이 말보다 중요하다. 7대3 정도로 글 비중이 크다. 여전히 재판은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승패를 가르는 건 말이 아니라 글이다. 특히 사건 수임 부담 없는 고용 변호사라면 조용히 골방에서 글만 잘 써도 된다. 변호사의 글쓰기는 문학과 다르다. 아름다운 문장,
신선하고 독창적인 구성은 필요 없다. 오히려 해롭다. 법률 문서는 실용적 기술 용어로 채워진다. 전자제품 매뉴얼이나 과학 논문에 가깝다. 감정에 호소하는 탄원서가 아니다. 물론 기록 검토와 해석, 법리 분석, 논리 구성, 효과적 표현까지 여러 단계의 작업이 포함되므로 법률 문서 작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잘 배우고 경험 쌓으면 누구나 제대로 할 수 있다. 눌변이 갑자기 달변으로 변하는 것보다 문서 작성법을 익히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호사 중에도 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특히 신입 변호사가 쓴 글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로 쓴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한참 고민하게 된다. 학벌 좋고 IQ 높아도 마찬가지다. 문장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다. 타고난 언어 감각 문제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말은 잘하는데 유독 글이 엉망인 경우도 많다. 이런 말 참 미안하고 슬프지만 타고난 논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결하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미 두뇌 속에 논리적 사고체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설득력 있는 글은 그 사람의 두뇌 능력을 보여준다. 반대로 그런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변호사 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는 글로 다른 사람 설득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어지간한 기자나 작가보다 훨씬 많은 글을 생산해내야 한다. 전문적인 악플러들보다도 많이 써야 한다. 글 잘 쓸 자신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일 찾아라. 아무리 불편한 일이라도 두 눈 딱 감고. 재판에는 해피엔딩이 없다. 이겨도 져도 언제든 마이너스다.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하지만 소송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호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 상담과 재판을 피할 수 없다.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게 돈벌이이므로 회피할 수 없다. 눈 질끈 감고 똑바로 맞서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호사의 임무가 생겨난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물론 변호사도 사람인 이상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수임 전 최초 상담 단계부터 시작된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여러 피해와 불편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혹시라도 수임하지 못할까봐 감추면 결국 나중에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수임 욕심에 사건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상담자의 실망한 표정이 예상되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건 분석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의뢰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나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의뢰인 처지에서 생각해보자. 당연히 정반대다. 의뢰인은 이겨주겠다.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이긴다. 다른 변호사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거기 판사들하고 내가 친하다.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치고 나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대단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은 거의 다 허풍이다. 수임에만 신경 쓰고 정작 재판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가 너무나 많다. 손님은 왕이고 고객은 갑이다. 하지만 법률 시장 소비자에게는 그런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뢰인은 상담 후 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 송금할 때까지만 갑이다. 돈 보낸 순간부터 순식간에 변호사가 갑으로 변한다. 재미있는 일이다. 의뢰인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준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가 갑 변호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손해보는 일 같지만 멀리 보면 그게 이익이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생각 없이 따라하면 안 된다. 더 어려운 일은 패소했을 때 발생한다. 모든 사건을 이길 수는 없다. 당연히 패소할 때도 있다. 실제로 사건 승패는 소제기 전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 힘든 사건은 뒤집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의뢰인에게 패소했다는 결과를 전해야 한다.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불복하면 뒤집을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한다. 모두 객관적이어야 한다.
미안한 마음에 지금 판결이 잘못됐으니 불복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 안 된다. 사실 패소 판결문을 읽어보면 감이 온다. 다시 싸우면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가능성 희박한지. 패소 소식일수록 더 깔끔하고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전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에게나 의뢰인에게나 참으로 힘들고 민망한 순간이다. 하지만 그럴 때 더더욱 프로의식이 필요하다. 깔끄러운 상황이라고 도망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친절하게 고객을 대해야 한다. 마무리까지 깔끔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변호사다. 이성천국, 감성지옥. 더 힘든 사건도 있다. 맞서 싸울 상대방이 너무 불쌍한 경우다. 매우 난감해진다. 우리 의뢰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부자인데 상대방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있다. 수입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가정사도 불행하고 집도 없고 신세 질 곳조차 없는 가여운 처지의 상대방. 힘의 균형은 애초부터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인간이라면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부자 의뢰인은 끝까지 철저히 최강의 조치 취해달라고 요청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다.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이다. 용병이다. 전문 싸움꾼이다. 마성의 미드, 스파르타쿠스 속 검투사와 같다. 연민을 경계해야 한다.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 방해물이다. 감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면 빨리 다른 직업으로 전향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게 시작이면서 끝이고 전부다. 마음 불편한 일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직업의식이다. 내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해라. 독심술사. 다른 직업도 그러겠지만 변호사는 특히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공감 능력과는 다른 의미다. 우선 고객을 잘 관리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의뢰인은 언제든 자기 변호사 등에도 칼 꽂을 수 있다. 어제 변호사에게 한 말과 오늘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내일 얼마든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 무턱대고 믿으면 큰일 난다.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헤아리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소송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게 의뢰인에게도 이익이다. 조직 구성원도 잘 챙겨야 한다. 직원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충분한 역량을 가진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좋은 수단은 돈이다. 단순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공평하게 각자의 업무량과 성과에 따라 넉넉하게 충분히 보상해서 고마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 사이 조화와 균형도 중요하다. 법 쪽의 사람들은 특히 개성이 뚜렷하고 자존심 강하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력 갖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자기 마음은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마음은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런 눈치 정도는 있다면 변호사에 적합하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다 갖춰야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조금 걱정된다. 애초 생각과 달리 너무 높은 기준을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를 돌아보니 민망해진다. 이런 요소를 다 갖춘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중요하다. 그걸 갖춘 사람만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다 갖춰라. 제가 여기까지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은 정말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 손수호 변호사님이 허술할 때가 있는데 바로 주책남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외모도 갖추신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의 허술한 모습을 알고 싶다. 주책남들 유료 결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하니까 청취해주세요. 공감 능력은 변호사의 필수 자질인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장구경의 아비정전은 아련하다. 양조위와 장만옥의 화양연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진다.
하지만 아직은 중경삼림이 최고다. 친구가 빌려준 VHS 비디오 테이프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안 살아난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거를 본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내 인생의 영화다. 한참 후 재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여러 번 다시 봤을 정도다. 그 덕에 홍콩도 좋아한다.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침사추이의 청킹 맨션도 탐험했다. 영웅 본색에 나온 빅토리아 파크 야경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현지인에게 끌려가서 반강제로 먹은 이소룡의 용화호텔 비둘기 머리 고기도 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만 여행만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다. 홍콩 친구들을 만나 중경삼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호응을 자신했다. 아니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들 시큰둥했다. 그런 구닥다리를 왜 좋아하느냐는 표정이었다. 빅뱅 태양의 팬이라 콘서트를 보러 한국에도 여러 번 온 젊은 여성의 반응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70년대 밴드 음악에 열광하고 취미로 한국 프라모델을 사모으며 멋있게 사는 10살 많은 아저씨마저 왕가위를 외면하다니. 이럴 수가. 좋다. 중경삼림에 관심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개인 취향이니까. 그래도 외국 손님 이야기에 호응 좀 해주지. 역시 가까이 있는 자기들 문화에는 관심이 덜한가 보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마음이 넓었다. 그래서 홍콩 친구들이 궁금해한 빅뱅과 소녀시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트가 가득 담긴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해줬다. 둘 다 한국에서는 한물 간지 오래라고. 이거는 손배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스타TV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점. 실제로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냥 반발심에 그러고 싶었다. 서운해하는 홍콩인들, 왕가위를 위한 소심한 복수였다.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생활 잘하려면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 필수다. 심리검사 항목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 감정을 잘 느끼고 헤아려야 주변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고 공감 능력 없는 독불장군에겐 친구가 없다. 집, 직장, 학교, 학원, 교회, 성당, 절, 개, 군대, 경로당, 기원, 조기축구회, 각종 동호회 등 어디서나 그렇다. 언제부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다고 비난받기 일쑤다. 공감 능력이 전부는 아닐 테지만 현실이 그렇다.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변호사에게는 어떨까? 앞장에서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 이것저것 알아봤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만 변호사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견디기 힘들다. 성공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이야기에 흠뻑 공감하는 성격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풍부한 공감 능력은 오히려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다. 의뢰인은 늘 공감과 위로를 원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저 당장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이다. 오히려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례를 계속해서 겪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을 대하는 감정이 무뎌진다. 소송을 준비할 때도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꼭 필요할 말만 정확히 내놓아야 한다. 고객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고객을 살리기도 한다. 법정에서도 구질구질하게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 과도한 감정적 호소는 위험하다. 법리적으로는 딱히 할 말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때이른 패배 선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예외도 있다. 이혼 사건은 다르다. 이혼 소송 서면은 한숨과 눈물이 섞인 하소연과 상대방 비방으로 채워진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에 의한 현재 이혼 소송 구조상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의뢰인 감정관리가 중요하다. 의뢰인은 가사소송을 염두에 두는 순간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인다. 감정의 널뛰기를 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을 수 없으니
바로 소송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다가도 곧바로 전화해서 아직 이른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도 한다. 그러다 얼마 후 그 나쁜 X를 용서할 수 없다며 바로 소송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연락해서 최종 결심하기까지 시간 더 달라고 하는 무한 반복이 벌어지기도 한다. 괜찮다. 변호사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일이다. 가사 사건은 수임 후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의뢰인의 정신건강과 승소 의욕을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한다. 회의실에 늘 티슈를 비치해두는데 가사 사건 의뢰인이 눈물을 닦는 용도다. 울분과 억울함과 하소연을 들어줘야 한다. 또한 반대로 상대방의 날카로운 서면을 받고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의뢰인이 지치면 소송 도중 갑자기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 곁에서 의뢰인의 고통을 어느 정도 대신 흡수해줘야 한다. 한편 소송 종류를 불문하고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함께 느끼고 받아들여야 좋은 변론을 펼칠 수 있다. 기본 중 기본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에 빠져들어 마치 변호사 자신이 당사자인 것처럼 굴면 안 된다. 의뢰인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의미 없다. 변호사는 심리 상담사가 아니라 대신 싸워 이겨주는 사람이다. 변호사에게 공감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기기 위한 수단이다.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이기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멀리 봐야 한다. 냉정하게 소송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의뢰인을 이끌어야 한다. 다시 내 인생의 영화 중경삼림 이야기다. 애인이 떠나자 양조위는 비누, 금붕어, 고민영, 저준수건의 말을 건다. 금성무 역시 실연당한 후 파인애플 통조림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대화 시도는 일방적이다. 공감을 구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감받지는 못한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교감이 이루어진다. 시끌벅적한 캘리포니아 드리밍 음악소리와 함께 깡마른 페이가 등장한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금발 마약상도 하필이면 딱 그 순간 바에 들어와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보낸다. 역시 진정한 공감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감이어야만 의미 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공감 능력이란 유행어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한다. 변호사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도 중경삼림에 관심 없는 홍콩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 안 된다.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들. 다시 만나면 꼭 따져 묻겠다. 빅뱅 최근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아는 손변이라면 빅뱅과 소녀시대 멤버를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주책남들에서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경계. 앞서 얘기했듯 보통의 변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은 필요 없다. 오히려 업무에 방해만 된다. 그저 일반적인 수준만 되면 충분하다. 물론 특수한 영역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변호사에게는 약자에 대한 공감이 필수다. 하지만 그렇게 보였던 법조인 중 상당수는 이미 국회에 가 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여전히 알기 힘들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싸움질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입성에 실패한 사람들도 여전히 여의도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방송 출연을 갈망하며 연줄에 기대기도 한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욕, 명예욕과 정치적 욕망에 셀프 공감했을 뿐이다. 위선이다. 사람이 싫어진다. 변호사는 그렇고 그럼 판사는 어떨까? 판사는 변호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적인 지위에 있다. 그럼 판사의 공감과 동정심은 변호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한쪽에만 변호사가 없을 때 과도하게 끼어들어 그쪽만 편들어줄 때가 있다.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인지 의문이다. 물론 그런 판사 입장도 아주 살짝 이해되긴 한다. 변호사 없이 직접 일 처리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법원의 경계 인물이기 때문이다. 밥 먹듯 소송 거는 사람, 법정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 은근히 판사 협박하는 사람, 잘못 걸리면 민원 폭탄 투하하는 사람, 법원 문 앞에서 상여 메고 장송곡 틀어놓고 전단지 뿌리는 사람, 망상에 빠져 홀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 등등. 법원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그래서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특별히 다독이고 친절히 대해주는 사건도 없지 않다. 동정심이라기보다 자기방어다. 절차상 편의 제공과 친절이 승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패소할 당사자가 불만 느끼지 않도록 자상한 표정 지어주는 판사도 있다.
하지만 간혹 실제로 판사 개인의 정의 감정을 드러날 때도 있다. 돈 없고 형편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준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일까. 하지만 영 이상하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 귀찮아지기 싫어서 더 잘해주면 안 된다. 그걸 반대쪽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대방은 무슨 잘못인가. 예전에는 접촉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다툼과 혼란만 불러왔다. 사고 나면 경찰 입회하에 보험사 불러서 깔끔히 처리하면 된다. 과실 비율은 목소리 크기와 관계없어야 한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판사는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누구를 우대하면 안 되고 특별히 불리하게 대해도 안 된다. 판사의 개인 감정이 재판 승패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소비자 사건에서 더 그렇다. 일단 기업은 나쁜 놈으로 매도된다. 소비자는 선량한 피해자로 인식된다. 실제 사례다. 어떤 사람이 신차를 구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나서 무상 수리했는데 곧 다시 고장이 일으켰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법령을 근거로 거절했다. 소비자는 붕괴했다. 거듭된 요구와 거절을 겪으며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 이 정도면 선악구도가 분명해 보인다.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악덕기업 사건이다. 원래 부자가 더한 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면 어떻게 느껴질까? 그 소비자는 제조사 콜센터에 쉴 새 없이 전화했다. 아무 잘못 없는 상담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집요하고 악의적이었다. 성희롱과 폭언도 반복됐다. 충격받은 상담원들이 줄줄이 퇴사했다. 전부 다 녹음됐다. 녹음 파일을 보내주며 직접 들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너무도 당당했고 욕설과 성희롱은 계속됐다. 소송이 시작됐다. 잘 준비했고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그 소비자에게도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법정 대응과 별개로 여러 사이트에 악담을 남겼다. 나는 돈 많은 악마를 위해 일하는 앞잡이 취급을 받았다. 유명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의로운 네티즌들이 비난에 동참했다. 일부 글은 아직도 남아있다. 판사에게도 대기업은 죄인이었다. 다짜고짜 첫 재판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의아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원만하게 절충점을 찾는 조정기일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법적 결론을 찾아가는 변론기일에 꺼낸 첫마디가 사회적 책임이라니 은근한 압박으로 느껴졌다. 반대로 보면 회사가 승소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냈을 거다. 아무래도 소비자가 질 것 같은데 돈 많은 대기업이 조금 양보해서 적당히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나도 판결문 안 써도 되고 모두가 행복하다. 돈 좀 줘도 그게 회사 돈이지 담당 직원 개인 돈도 아니고 뭐 대략 그런 뜻 아니었을까? 그러나 회사는 양보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대로 승소했다. 소비자는 항소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소비자가 말기 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기로 유명한 암이었다. 법정에서 본 얼굴색이 흑빛이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중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커뮤니티에 새로운 올라온 글을 읽으며 착잡했다. 마음속에 작은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정확하게 대응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이겼다. 대기업의 승소가 확정됐다. 지금도 가끔 이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때 판사의 재판 진행은 타당했나?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했나? 특정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애매하다. 누구에게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다. 복잡하게 섞여 있기 마련이다. 선과 악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세상에 완벽한 악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선인도 없다. 우리 모두 회색지대에 위치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흑 또는 백에 위치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적어도 아직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 아무리 잔혹한 연쇄살인마일지라도 어제 옆집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시장 바구니를 대신 들어줬을 수도 있다. 여러 집 망쳐놓은 파렴치한 다단계 사기범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단체에 큰돈을 기부했을 수도 있다. 20명이나 끔찍하게 죽이고 사형이 확정된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 사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인간의 잔혹함과 사악함에 두려움을 느꼈다. 유영철은 사형 확정 후에도 다른 재소자와 싸우고 교도관의 목을 졸라 징벌을 받았다. 교화가 불가능하다. 반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유영철도 자기 아들은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자신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음에도 자식은 건드리지 않았다. 과거 배우자를 못살게 굴기는 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다. 2003년 11월 해화동 살인사건 당시 87세 할아버지와 53세 파출부를 둔기로 끔찍하게 살해하고 불까지 질렀는데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손주는 해치지 않고 놔뒀다. 이불과 포대기에 쌓여 상처 없이 발견됐다. 물론 악마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흉악한 범죄자다. 하지만 유영철은 역시 평면적이지 않다. 사람은 복잡하다. 성석재의 단편소설에 자주 언급되듯 세상에 단순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쉽지 않다.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틀릴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분쟁에 관여한다. 따라서 더더욱 세상만사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별걸 다 꼬아보고 왜 그리 깐깐하게 따지느냐는 핀자는 변호사에게 큰 칭찬이다. 지금 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게임찬 멋같이 하네 라는 말은 너 게임 정말 잘한다. 나는 너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뜻이다.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언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어느 쪽에 서는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같은 의료소송이어도 입장이 매번 달라진다. 환자를 대리한 어제 재판에서는 의료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환자의 권리가 얼마나 제한되는지, 의협이 진료기록 감정할 때 얼마나 동료 의사 편만 드는지 고려해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병원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반대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어쩔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 정해진 입장은 없다. 그때 다루는 한 건 한 건의 개별적인 사건이 있을 뿐이다. 사건이 싫다. 그래서 사람이 싫다. 실수는 나의 힘. 살짝 걱정된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그냥 둬도 괜찮을까? 혹시라도 내가 언제나 빈틈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냉철하고 꼼꼼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듯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 있겠나? 모든 사람에게는 허점이 있다. 누구나 실수를 범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틀린 걸 또 틀린다. 같은 일로 다시 후회한다. 되도록 티내지 않고 감추려 노력할 따름이다. 내세울 게 별로 없지만 그나마 하나 좀 괜찮은 게 있다. 주제 파악 능력이다. 내가 못하는 일, 하기 싫은 일, 남보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정도는 그래도 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줄 사람들과 함께한다. 일도 나누고 수익도 나눈다. 실족도 나누고 책임도 나눈다. 나르시시스트가 득실거리는 법조계에서 제정신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송 일삼으며 의뢰인 신세 줄줄이 망치는 변호사도 자기 스스로 슈퍼스타라 칭하는 곳, 그게 바로 이곳 변호사업계다. 정작 본인은 손가락질 당하는 줄도 모른다. 법조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비웃음거리 된 지 오래인 것도 알지 못한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엮이면 시간 낭비되니까 참는 거다. 그런데 사실 참 고맙다. 다른 변호사에게 쉽게 돈 벌 기회를 주는 귀인이다. 앞으로도 계속 상대방으로 만나고 싶다. 함께 일하는 이세돌 구단의 말로 잘못 알려진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사실 이 표현은 와전된 것이다. 이세돌 구단은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가끔 일하다 힘들면 그런 변호사들 얼굴을 떠올린다.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지는 말아야지. 망신당하지 말아야지. 매일 다짐한다. 거기에 더해 약간의 감각도 필요하다. 즉,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포장해야 한다. 약점이긴 하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입사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유 형식일 때도 있지만 문항이 정해진 회사도 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한 회사의 공통 질문이 있다. 당신의 단점은 무엇인가? 고민했다. 실제 단점을 적으라는 말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내 단점을 솔직하게 나열하면 누구도 나를 뽑지 않을 거다. 나 같아도 나를 면접장에 부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어지는 질문에 힌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방향이 보였다. 그래, 단점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걸 단점인 것처럼 적고
그걸 극복하고 큰 성과로 바꾼 스토리를 적으면 되겠구나. 내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 나를 안 뽑으면 회사만 손해라고 느끼게 하려 했다. 결과는 좋았다. 이렇듯 한 줄의 평범한 질문으로도 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A를 물어본다고 A 하나만을 떠올려서 결론 내고 그 결론만 머리에 담은 채 앞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이다. 변호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더 좋은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좋은 변호사라면 이래야 한다. A에서 시작해서 B, C, D도 가야 하고 소문자 A, B, C도 건드려봐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억, 니은, 디귿은 물론 알파, 베타, 감마에 오메가까지 떠올려야 한다. 그때만 해도 지원자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직원은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하고 검토할 줄 알아야 한다. 의욕과 책임감 문제이기도 하다. 회사는 언제나 유연한 신입 직원을 원한다. 따라서 취업하려면 내가 바로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된다. 신뢰가 우선이다. 과하게 튀면 안 된다. 회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융통성 있는 사람을 원한다. 뒤통수 칠 것 같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다. 배신자는 반드시 또 배신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취업 가이드가 됐다. 내가 범한 실수를 말하려고 시작했는데 또 잘한 일을 꺼내고 말았다.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습관이 생겨버렸나 보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한다. 이미 말했듯 나 역시 그동안 많은 실수를 범했다. 당연한 일이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다행히 그 많은 실수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잊었다. 누구 말대로 망각은 신의 선물이다. 다 기억한다면 괴로울 거다. 실패와 실수를 다시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오탈자. 허술해 보이는 게 싫다. 오탈자 때문에 우습게 보일까 걱정돼서 늘 신경 쓴다. 하지만 이런 총극도 겪었다. 예전 직장에서 외국인을 자주 상대했다. 주로 서양 변호사들이었는데 가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사건 협의하고 돌아갔다. 이메일도 거의 매일 주고받았다. 퇴근 전 보내면 밤새 상대방이 확인해서 답장 보내고 내가 다음날 출근해서 읽었다. 시차 때문이었다. 외국어 사용하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최대한 짧게 썼다. 선배가 알려준 대로 늘 정해진 문구로 시작했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last night. 어젯밤 이메일 잘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딱 한 글자 잘못 적어서 완전히 망했다. Thank you for your massage last night. 어젯밤 마사지 고맙게 잘 받았다. 심지어 며칠 전 만났다 헤어진 노르웨이 여자 변호사였다.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낼 때 자동 완성 기능이 문제가 되곤 한다. 합니다 대신 합디다로 보낸 것 정도는 애교다. 사용하시면 됩니다를 적으려다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사랑하시면 됩니다가 입력됐다. 그 앞 단어까지 합하면 더 민망해진다. 마음대로 사랑하시면 됩니다라니. 실수 없이 보내려 노력하지만 재판이나 회의 중에도 급하게 문자 보낼 때가 있어서 가끔 이런 해프닝도 생긴다.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예전 일이다. 상대 변호사와 거칠게 싸웠다.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서로 사생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리인일 뿐이다. 소리 지른다고 소송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길 수도 없다. 판사도 좋지 않게 본다. 물론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쉽다는 싸움딱 변호사 상대할 때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이 실망한다. 내 기분도 더러워진다. 상대방이 제정신 아닌 경우도 그렇다. 더 강하게 격렬히 상대해야 그나마 조용해진다.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신사적으로 대한다. 하지만 혈기 넘치던 시절에는 맹렬히 덤벼들며 불필요한 공격을 감행했다. 경험 부족이었다. 적당히 세련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용서를 구한다. 영화 타짜에서 곽철용이 고니에게 한 신사답게 행동하라는 경고는 실제로 나 같은 변호사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재판에서도 일희일비했다. 판사의 작은 동작에도 의미를 두고 반응했다.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큰 의미 없는 일이었다. 재판 분위기와 정반대인 판결도 자주 나온다. 얼마 뒤 패소 판결을 받아들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이라도 줘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판사의 기술 아닐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다. 방송 출연료도 방송사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은 아예 법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기준이 없다. 대략의 시장 기준이 있을 뿐이다. 쉽게 오르지도 않는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려갔다. 한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였다. 낡고 해진 배낭을 메고 들어왔다. 특이하게 배낭을 꼭 끌어안고 앉긴 했지만 딱히 이상한 사람은 아닌 듯했다. 들어보니 충분히 시작해볼 만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수임료였다. 인정이 발동했다. 최소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도와드리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즉각 반응했다. 곧바로 손이 배낭으로 들어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스타트는 느리기로 유명한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보다 약간 빠른 반응 속도였다. 그리고 5만원권 현찰 뭉치를 끄집어냈다. 해진 배낭은 돈가방이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성급하게 넘겨짚으면 안 된다. 할머니는 부동산 부자였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하나씩 고쳐나가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기형도의 시나 박찬욱의 영화 제목에도 쓰였듯 질투는 나의 힘인 것처럼 실수도 내게는 힘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글 쓰는 사람. 맞춤법 책을 읽어도 그때뿐이다. 틀린 걸 또 틀린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들지만 쉽지 않다. 늘 비슷한 걸 헷갈려서 허탈해진다. 하지만 할 말이 없진 않다. 우리말 참 어렵다. 제대로 쓰려고 고민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진다. 예를 들면 이렇다. 빚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익숙하다. 여러 번 들어봤을 거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가 뭐지? 돈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돈 빌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 빌리면 채무자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정확하게 반대 의미다. 그렇다면 빚쟁이는 채권자인가 채무자인가? 헷갈린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다. 빚쟁이, 명사.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빚쟁이에게 시달리다. 두 번째, 빚을 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소를 사육했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농민들. 이럴 수가. 빚쟁이는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다. 아니 대체 어쩌라는 건가? 물론 문맥을 통해 구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단어가 정반대 의미를 지니다니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에는 빚잔치다. 빚잔치, 명사. 부도나 파산 따위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빚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김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빚잔치를 했으나 다 갚지는 못했다.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과도하게 빚을 끌어다 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빚잔치를 벌이다. 능력 없이 빚 얻는 것도 빚잔치요. 빚이 과해 다 갚지 못하고 청산당하는 건 역시 빚잔치다. 우리말 참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변호사는 글을 잘 써야 한다. 그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읽는 사람이 글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잘 쓴 글이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변호사 일 오래 한 사람도 중언부언할 때가 많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신나게 써 내려가서 분량 채운 후 뺄 것 빼는 방식은 안 된다. 위험하다. 꼭 해야 하는 말, 결론을 먼저 확정하고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와 근거를 찾아놓고 그것만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친절하게 설명 붙이고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른 변호사의 법률 서면을 읽고 충격받을 때가 있다. 너무 잘 써서. 그런데 사실 서면의 질은 그 사건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길 사건은 글도 잘 써지고 누가 읽어도 쉽게 수긍된다. 반면 이기기 어려운 사건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만족스러우지 못한다. 변호사는 고민을 거듭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끈하게 만들어야 한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 정보가 들어있어도 그걸 말과 글로 잘 표현해서 판사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 글에 관심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한다. 더 솔직히 말하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능력이다. 타고나지 못했다면 어릴 때부터 책이라도 많이 읽어야 한다. 준비 없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따라잡기 어렵다. 아무나 김연아, 자본근, 박찬호가 될 수 없다. 엄청난 노력은 기본이고 애초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 한편 변호사는 이런 역설적 상황도 인식하고 잘 극복해야 한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솔직하게 알려주고 그 전제에서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수임 경쟁에서 밀린다.
반면 내용은 하나도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기꾼 스타일 변호사가 일단 사건을 따간다. 즉 재판 실력에 따라 변호사의 실적과 수입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부 잘한다고, 글 잘 쓴다고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는다. 실제 일 맡겨보기 전에는 업무 능력을 비교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휘재가 나왔던 MBC 일요일 밤에 TV 인생극장처럼 동시에 2명의 변호사에게 순서대로 맡겨볼 수 없다. 일단 처음 선택한 그 변호사와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변호사 업계에도 소비자 의견이 있고 SNS에도 여러 글이 올라온다. 평가가 쌓이면 평판이 되므로 길게 보면 솔직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그 전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일 진행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환불받고 다른 변호사에게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환불도 제대로 안 해주고 버티는 변호사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 다른 변호사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 물어뜯는 샤크 변호사가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속물을 주로 하는 변호사는 챙겨야 할 게 많다.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부도 계속해야 한다. 이 직업의 핵심은 지식 업데이트다. 나 혼자 직접 다 할 수 없다면 젊고 똑똑한 변호사로 보충해야 한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대비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상대 변호사가 실수하거나 제대로 일 안 해서 어부지리로 좋은 결과 얻을 때도 있다. 반대로 내가 그런 꼴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간혹 나오는 이상한 판결은 대체로 상소심에서 바로 잡힌다.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 특히 이제 막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 첫 직장 구하는 변호사들이 그렇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신입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다. 당신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돈인가? 명망인가? 안락함인가? 마음의 평온인가? 계좌 잔액인가? 주변의 존경인가? 성공은 목표 설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목표는 고민을 통해 결정된다. 고민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고민은 깊고 진지하고 치열해야만 한다. 제가 꽤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의 진짜 변호사 이야기, 사람 실타를 쭉 읽어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될 만한 책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혹시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변호사를 꿈꾸는 거랑 별개로 인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자신감도 챙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